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은 여러 동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단독주택 가격 중위값은 연 가구 수입 중위값의 370%에서 410%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주로 서부 해안 7개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가격 중위값이 1년 가구 수입 중위값의 최대 5배 이상이며 중서부와 남부의 3개 도시에서는 3배 미만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전체 임차인의 약 4분의 1인 1070만 가구가 심각한 주택비용 부담,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의 통근 시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90분 이상 걸리는 슈퍼 통근자의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0개 주에서 통근 시 90분 이상 걸리는 슈퍼 통근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소 22%에서 4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의 아메리칸 드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과 넓은 마당, 더 큰 부지의 크기, 좋은 학교가 있는 바람직한 지역의 공간을 위한 경쟁을 추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주택이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실이 2개인 아파트를 최저임금 노동자가 지불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9년 기준 각 주별로 침실이 2개인 아파트를 공정시장 가격으로 임대하였을 때 주 40시간, 연 52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모든 주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받는 정규직 노동자는 침실이 2개인 아파트를 평균적으로는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250에서 350만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무주택을 경험합니다. 진보적인 해안 도시와 미국의 시골 지역은 동일하게 지불 가능한 주택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택시장의 현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주택 문제에 대한 범인으로서 미국 전역에서 개발을 단독주택으로만 제한하는 지역지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서 중서부까지 입법가들은 용도 상향을 열심히 성언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 지역지구제를 두플렉스, 트리플렉스,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과 아파트먼트 빌딩과 같은 더 높고 밀도가 있는 주거용 건물을 허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시애틀, 미네아폴리스, 네브라스카,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도 용도 상향 조정 법안이 도입되거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연방정부는 다가구 주택을 금지하는 지역지구제 법안을 완화시키도록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용도 상향이 주택 부족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독주택 지역지구제가 주거에 대한 표준으로 인식되는 방식과 그것이 지불 가능성의 위기를 가속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미국의 지역지구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지역지구제는 당신의 토지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많은 건물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지구제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미국이 빠르게 도시화되던 20세기 초, 미국에서 지역지구제 코드의 광범위한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공장과 같은 유해한 시설이 바람직한 주거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초기 형태는 NIMBY, Not in my backyard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1904년에 최초의 도시 지역 지구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공공세탁소가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908년 로스앤젤레스는 모든 토지를 주거와 산업지구로 나누었고, 이는 도시 전체를 구역으로 만든 첫 번째 장소가 되었습니다. 1916년 뉴욕시는 빛과 공기를 차단하는 고층 빌딩과 투기 개발의 붐에 대한 우려로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지구제를 제정했습니다. 도시의 좁고 혼잡한 지역은 사회 개혁가들에 의해 건강에 해롭고 더러운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인종차별이 뚜렷하게 묘사되었으며, 빛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916년에 도시의 건축위원회는 상업지구보다 상점과 주거지의 혼합지구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동네에서 단독주택, 복층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유형과 구멍가게와 같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지구제가 시작되면서 그것은 지역 내의 주요한 용도를 확립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917년에 인종차별적인 지역지구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주의적인 견해가 지역지구제에 포함되었습니다. 1919년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운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계 종사자들은 노동자들의 행복과 직업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권을 장려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방정부는 레드스퀘어에 대응하여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본주의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단독주택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1927년 교외 지역의 성장을 찬양하는 후버 정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개발로 가능해진 단독주택을 갖춘 교외 지역의 엄청난 전후 확장은 현재의 국가의 번영을 높이는 가장 위대한 업적들 중 하나이다. 프레지던트 후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지구제는 단독주택을 장려하고 다른 형태의 주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지구제는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주택시장과 가장 강력한 일자리 성장을 가진 미국 도시의 대부분의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든 주거용 토지의 75%,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94%, 시애틀에서 81%,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77%, 미네이폴리스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일부 국회의원들과 경제학자들은 단독주택 구역 지정이 주택 공급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주택 지불 가능성 위기에 대응하여 많은 도시와 주에서 정책 기반자들은 주택을 더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도시에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용도 상향은 더 많은 주택을 위한 토지의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용도 상향이 주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교통 및 직업에 더 가까운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하고 쇼핑하기 위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걷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용도 상향은 더 밀도가 높은 건물을 허용하도록 지역지구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토지의 건설 능력을 증가시켜 주택 공급을 늘릴 기회를 만듭니다. 용도 상향 정책과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한 개발업자들은 건설할 것입니다. 땅값, 주택 건설 비용, 그리고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것 모두 개발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발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토지 비용이 낮으면 개발업자가 주택을 건설합니다. 용도 상향 정책에서는 각 필지에 건설할 수 있는 단위수를 늘림으로써 단위당 토지 비용을 낮춥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하나의 주택용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토지의 가격은 10만 달러. 기존에는 한 채의 주택만이 건설 가능했는데 여기에 용도 상향 정책으로 인해 4채의 주택이 건설 가능해진다고 하면 토지의 가격은 2만 5천 달러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용도 상향 정책으로 인해 이 토지에 4채의 주택이 건설 가능하다고 알려진다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Urban Affairs Review의 2019년 1월에 발표된 한 연구는 대중교통 정류장 근처에 더 밀집된 주택을 허용하는 시카고가 2013년과 2015년에 통과시킨 새로운 용도 상향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도 상향은 주택 공급을 늘리지는 않았지만 토지의 가치는 상승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용도 상향의 지지자들은 더 밀도가 높은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주택에 대한 경쟁을 낮춤으로써 심지어 고가의 새 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필터링 효과를 통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의 한 가지 문제점은 밀도가 더 높은 개발이 허용된다고 해도 개발업자가 항상 건설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허용된 용량이 추가된 주택으로 변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용도 상향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주거지역 용도 상향에 대한 최근의 법률은 2010년 버클리에 기반을 둔 건축가 데니얼 페럴록이 만든 소위 중간 누락, 미싱 미들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부속 주거 건물, 듀플렉스, 포플렉스, 타운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과 중층 다세대 건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신중하게 설계된 중간 누락, 미싱 미들 주택은 동네의 특성을 크게 바꾸지 않고 밀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도 상향에 대한 반대자들은 밀도의 상승이 동네의 특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도의 상승이 동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용도 상향 정책을 방어하는 중요한 논거입니다. 여기에서 중간 누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건축가 다니엘 페럴록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소규모 주택으로, 아파트 건물을 대규모로 간주합니다. 나는 이 두 극단 사이에 무엇인가가 누락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0-70년 동안 부분적으로 지역지구제의 장벽으로 인해 많은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밀도를 높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공급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관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시의회를 통과한 미니애폴리스의 2040 계획은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 듀플렉스와 트리플렉스를 허용하고 대중교통 노선 지역을 따라 5층 및 10층 건물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추산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어느 정도의 건설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대학,
대중교통, 공원, 산책로 및 소매업 근처의 지역에서 더 많은 개발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니애폴리스의 장기 계획 책임자인 헤더 워싱턴은 여기에 일반적인 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토지 이용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통과된 오레건주의 하우스 빌 2001은 인구가 10,000명 이상인 도시에서 모든 단독주택 지역지구 토지에 대해 듀플렉스를 합법화합니다. 또한 인구가 25,000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지구에서 트리플렉스, 포플렉스, 어태치드 타운홈을 합법화합니다. 단독주택 거주지의 용도 상향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며 토지시장과 규제는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 상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 개발자가 이미 건설하고 싶어하는 지역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설된 유닛이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장에서 용도 상향이 도입되었을 때 주택의 지불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개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는 2017년 용도 상향 법률이 통과된 이후 ADU 건설이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년 도시에서 100여 채 미만의 ADU가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ADU를 허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단지 소박한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 포틀랜드는 ADU에 대해 600건의 허가만 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시장이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상향이 지불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도시들이 지역지구제의 개정을 통해 공실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많은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업자들이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예측한다면 그들은 건설을 멈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자본주의 체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용도 상향에서 성공의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이에 대해 용도 상향이 더 많은 건설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축이 주택을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도 상향이 토지 비용이 더 많은 주택으로 분산되므로 토지의 주택 단위당 비용을 줄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과 다른 허가 절차와 같은 규정이 너무 많은 비용을 야기해서 개발업자들이 건설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더 많은 주택을 허용하기 위해 지역지구제를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 인력 부족으로 건물 비용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도 모든 새 주택이 매우 비싸게 건설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시장의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시장가격 주택이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결코 저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 중 수백만 명은 연간 7,600달러 이하를 소득으로 얻습니다. 따라서 용도 상향 정책은 중간소득층 가구를 위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지만 주택을 가장 빈곤한 사람들까지 도달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 바우처 또는 개발자를 위한 세금 공제와 같은 보조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진보적 주택운동 집단은 용도 상향이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부 오클랜드의 지불 가능한 주택공호 단체인 Moms for Housing은 캘리포니아의 SB 50에 대해 항의했는데 이들은 그 법안이 더 고급스럽거나 시장 가격의 주택만을 건설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할 것이고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관점에서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충분히 돕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Moms for Housing의 대변인인 캐롤 파이프는 시장 가격의 주택에만 강조를 주는 SB 50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주택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시간당 $40 미만의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주택이 인간의 권리라고 선언하는 캘리포니아 헌법의 개정을 지지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용도 상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불 가능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어막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방어막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택 공급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한 주택 생산. 두 번째, 임대료 안정화 법과 같은 저렴한 주택의 보존. 세 번째는 뉴욕시가 실험하고 있는 퇴거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을 상담할 권리와 같이 이미 저렴한 주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용도 상향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주택운동 집단은 용도 상향 정책이 지불 가능한 주택 위기의 근본에 있는 체계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낙수효과 경제 이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용도 상향에 종종 반대합니다. 새로운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종종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서 동네의 특성에서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동네의 특성을 유지하기라는 생각은 매우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고층 빌딩으로 지역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동네 주민들이 백인이자 부유하고 대부분 핵가족이라면 그들은 흑인들을 내쫓고 싶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동네의 특성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 부족 문제는 단순한 공급과 수요보다 더 깊은 문제이며 인종과 계급과 관련된 소유권과 통제의 체계적인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통제, 자원, 세대 간의 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러한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지구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는 실제 근본적인 주택 위기를 지역지구제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깨닫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주택 위기는 토지 이용, 교통, 세금과 노동에 대한 지방, 주, 그리고 연방정부 수준에서 수십 년간의 정책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지역지구제보다는 더 크지만 지역지구제는 지역 규제 하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의 몇몇 측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택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의 입법가들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 상향에 대한 실제적인 논쟁은 주택이 상품인지 권리인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계산입니다. 주택 위기 혹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우리는 주택을 탈상품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수요에서 이윤 동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우리는 공기, 물, 주택을 상품화할 수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